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간호조무사 시험 중에서 최신 기출 보건 문제 같이 풀어보실 거고요. 2021년 3월에 출제되었던 기초간호학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간호조무사가 동료의 투약 오류를 발견했을 때 직업 윤리에 대한 행동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그렇습니다. 일단 환자에게 위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려야 되는 것을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직업윤리, 한국조무사윤리 강령에 의해서요. 일단 한 업무는요. 다른 직원들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직업윤리가 되겠죠. 자, 2번. 다음의 설명 중에 병실 관리 방법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그렇습니다. 자, 야간에는요, 너무 또 어둡게 하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아주 흐릿한 간접 조명 정도는 이제 바닥에 켜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시는 노인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밤이 되면 야맹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것도 좋지 않죠. 자, 병실 관리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침대에 난간 해주실 거고요. 침상 난간은 항상 반드시 올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또 병실이나 바닥에 용액이나 물이 엎질러져서 미끌거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닦아주셔야 되고요. 자, 신발을 신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신으면 안 되신다? 슬리퍼. 슬리퍼는 신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휠체어와 스트레처 카트는 반드시 잠금장치. 바퀴 잠금 장치 되어 있어야 된다.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잠금 장치 안 해놓으면요 정말 뒤로 앉아서 화당 하고 엉덩방아질 수도 있어요. 중요하죠. 바퀴 잠금 장치 해놓는다. 자, 3번. 화재 시 입원 환자를 대피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옳은 거 정답 몇 번일까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 신속히 대피시킨다. 이분이 1순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부터 먼저 구해줘야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1번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환자 옮기려면 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3, 4명은 달라붙어가지고 환자 하나 옮겨야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10명 구할 수 있는 거 1명밖에 못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1순위로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화재로 인한 거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 쓸까요? 안 쓸까요? 불났을 때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불났을 때는요.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는 거 우리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정답인 것처럼 자,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1순위로 대피시킨다. 자, 그리고 나서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요. 낮은 자세로 대피할 거예요. 그래서 대피로에 이런 깜빡이, 비상 안내로 있잖아요. 이런 불은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밑에 있어요. 왜냐면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일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해 놓습니다. 자, 다음에 문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는요. 열어요, 안 열어요? 열지 않는다. 문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는 이 안쪽에 지금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닫혀진 상태에서는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고 소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강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불이 다시 정말 뻥 튀기 하듯이 뻥 하고 튀어나와요. 이러면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문 손잡이를 딱 만져보고 뜨거우면 절대 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요. 자,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격리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 우리가 감염성 환자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격리 폐기물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활동성 폐결핵 지금 막 옮기는 이런 분들 거는요. 다른 애들이랑 섞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의료 폐기물 이런 거 많이 이제 여러분 보시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될 건데, 자, 격리 폐기물이라고 해서 감염병으로부터 나온 모든 일체 폐기물은 우리가 붉은색 색상을 붙여서 최대 보관 기간 7일 동안만 보관한 후에 어떻게든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위에 폐기물 좀 보실게요. 자, 조직 물류, 인체 조직 장기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살덩어리를 뚝 떼어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노란색 아니면 검정색 용기에 담아 버리는 거 조직물류 폐기물입니다. 자, 병리계 폐기물은 저는 주로 이제 슬라이드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임상병리과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병리계 폐기물 통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손상성 폐기물, 찔리는 거. 모든 찔리고 베이고 상처가 날 수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손상성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늘이라던가 칼날 아니면 파손된 유리 이런 것들은 손상성 폐기물에 담아서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생물화학 폐기물, 저는 주로 이제 폐항암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좋지 않거든요. 또 두 번째, 혈액 오염. 자, 혈액 오염과 일반 의료 폐기물을 잠깐 좀 보면은 같은 꺼지예요. 그런데 피가 두 개가 동시에 묻어 있는데 하나는 그냥 톡톡톡 조금 묻어 있는 꺼지. 하나는 쭉 짜면 피가 주르륵 떨어질 정도로 피가 엄청 잔뜩 들어 있는 꺼지. 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쭈르르륵 나오는 애들은 혈액 오염 폐기물. 그래서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들어있는 애들. 쭉 짜면 쭉 나온 애들. 자, 일반 의료 폐기물은 톡톡톡 조금 들어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엉덩이 주사 탁 넣고 알코올솜으로 문질러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조금 묻어있는 피는 어디다 버려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왔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꺼즈,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 생기대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실 겁니다. 자, 그 외에 조직물 중에서도 태반은 따로 분류해요. 아까 선생님 앞쪽에서 조직물류 배우지 않았나요? 그럼 여기다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관합니다. 자, 인체 조직물 중에서 태반만 그래요. 그래서 인체 조직물 중 태반은 4도씨 이하의 전용 냉장 시설에서 보관을 좀 해놨다가 엄마가 산용열이 막 펄펄 끓고 있다. 그럼 다시 가서 막 태반을 좀 보고 또 인체 태반 필요하다면 이제 다른 곳에 쓰여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관과 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것. 정답은 위. 자, 위는 단백질, 펩신,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자, 나머지도 좀 볼게요. 자, 간에서 하는 일은 뭐냐? 자,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철분도 저장하게 됩니다. 또 대장은 장 내용물의 수분, 대장은 주로 물기를 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자, 식도는 꿀렁꿀렁꿀렁 연동 운동입니다. 연속하는 동작. 그래서 꿀렁꿀렁꿀렁해서 음식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로 운반만 포커스예요. 그다음에 소정은요.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소화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쫙쫙 빨아들입니다. 모든 영양소를. 그래서 대부분 소장하고 대장은 비교를 할 때 소장은 영양을, 대장은 수분을 빨아들인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 6번. 자, 호흡 근육 중에서 자, 흡기 시 사용되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해서 후 하고 내뱉는 호가 있고요. 하고 들이마시는 흡이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빨아들일 때 사용되는 근육. 정답은 외늑간근. 그래서 우리가 흡식근과 호식근이 있어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거는 횡격막 그리고 외늑간근이 사용되고요. 호식근은요, 주로 이제 늑간근과 복근을 이용해서 후 하고 내뱉습니다. 자, 7번. 자, 암 통증으로 몰핀을 투약하려고 합니다. 자,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바이탈 사인이 있어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숨 쉬는 거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몰핀 같은 약은요, 몰핀 같은 약은 호흡수를 뚝뚝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원래 호흡이 낮아요. 여기다 몰핀을 더 얹어줍니다. 그럼 호흡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낮으신 분들은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마 노인 얘기하셨으면 노인 간호 배우시면서 노인분들은 분당 14회 이하면 안 준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 꼭 확인해야 된다. 자, 다음 8번. 자, 출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해야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아스피린입니다. 자, 아스피린의 효과는요. 일단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염증도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혈전도 막아줘요. 그래서 피를 묽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은 너무 묽어서 문제예요. 너무 묽어서 피가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출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아스피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증 치료제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리도카인은 하는 역할 주로 이제 국소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정맥 치료제로 쓰기도 하고요. 또 옥시토신 분만 촉진제, 자궁 촉진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항생제, 또 제산제 역할 얘네들은 각기 역할을 다 가지고 있죠. 자, 9번 갑상선과 티록신 호르몬의 구성물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이냐? 정답 요오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는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먹어야지만 갑상선이 웅웅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없어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결핍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될 거고, 그게 어린이는 크레틴증, 성인으로는 점액 부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은 요오드 섭취, 미역이라던가 이런 해조류 같은 거 열심히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가 있다. 정답은 저단백 시기. 우리가 신부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투석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끊어야 될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까지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물 제한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소금 제한해야 되고요. 세 번째 단백질 제한해야 되고요. 네 번째 칼륨, 다섯 번째 인. 이렇게 해서 중요한 5가지를 제한해요. 신장은. 그래서 물은요, 대부분 소금이랑 같이 이어져 있긴 한데, 자, 물을 제한해야지만 이제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소금도 당연히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신부전 있는 분들은요, 항상 몸속에 소금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우리 짜게 먹으면 어때요? 물 너무 먹고 싶죠. 근데 이분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물을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금으로 계속 끊임없이 조금씩 주면서 이 갈증을 좀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얼음을 입안에 넣고 씹어 먹지 않고 녹여 먹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로 입안을 헹궈요. 그럼 입안에 물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꿀꺽 먹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수분 제한 들어가고요. 또 아니면 소량의 과일을 차게 해서 조금씩 먹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단백질도 제한을 해줘요. 원래 단백질은 우리가 힐링의 영양소라고 해가지고요. 뭐 다치거나 나으려면 꼭 먹어야 되는 애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알맹이 하나를 얻으려면요. 포장지를 엄청 벗겨야 돼요. 껍데기,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쓰레기 처리하는 기관인 신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쓰레기를 많이, 포장지가 많이 나오는 이런 단백질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 들어가고요. 자, 칼륨과 인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분은 몸속에. 그래서 근육마비, 심장마비, 부정맥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5가지 수분, 식염, 단백질, 칼륨, 인 제한이 누구에게 들어간다? 신부전 환자에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실게요. 자, 충치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3번. 범낭질은 엄청 단단합니다. 그냥 우리 몸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곳이에요. 웬만하면 안 뚫려요. 그런데 얘는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뚫리면 그 다음부터 이빨은 호로록 썩기 시작합니다. 범낭질은 썩는데 1년 걸려요. 그런데 상아지는 썩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범낭질이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을 막 닦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냥 아 하고 안쪽에 봤더니 꼭 선지 먹고 쭉 실금이 나 있는 것처럼 새카맣게 어금니가 이렇게 줄이가 있어요. 뭐지? 아프지 않는데? 에이, 내뜨지 뭐. 그게 지금 범낭질이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때 치료하지 않으면 상아질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충치로 전환될 거예요. 자, 충치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충치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까만 줄, 열구, 그리고 열구가 모여있는 곳 소화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치아교환면에 열구와 소화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항상 깔끔하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미 생긴 열구와 소화는 집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긁어놓은 다음에 레진이라는 물질로 쫙 충전을 해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치면 열구 소화 전세법 이렇게 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입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서 생기는 거고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밥이 설탕 전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고 제대로 이제 닦아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시큼한 산성분에 의해서 이 범랑질이 녹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충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2번. 자, 간호조무사가 치료 중에 사용하는 진공, 흡입기, 석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3번. 자, 진공, 흡입기, TV, 치경을 가리지 않게. 의사 선생님이 지금 거울을 보면서 저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착 하고 가려버려요. 그러면 진료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진공, 흡입기 한번 좀 볼게요. 자, 팁은요, 일회용으로. 그리고 환자가 바뀔 때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회용이 좋고 이제 금속이라던가 비싼 재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소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팁은 의사의 치경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치아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3번. 침요법을 원하는 환자 중에 시술이 가능한 경우는 누가 있는가? 정답은 2번. 편두통 심한 경우에 침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낫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나 이런 거 침을 좀 놔서. 자,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치매 적응증,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중풍에 대해서는 입도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런데 놓으면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몸이 너무 힘든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허약하거나 배가 너무 고프거나 아니면 또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도 우리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경우는 안 하고요. 또 해부상으로 안 되는 경우 어디냐면요. 침을 탁 꽂으면 빵 하고 터질 수 있거나 침을 탁 꽂는 부위가 너무 아플 것 같거나 그러면 안 합니다. 자, 안구 빵 터질까봐, 고막 찢어질까봐, 심장폐 이런 거 터질까봐, 외생식기 유도,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놓지 않고요. 또 병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 급성 심장질환이나 출혈이 있다 그러면 또 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4번. 자, 한방에서 쑥이나 약물을 피부에 놓고 태우는 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1번. 허증 질환에 사용된다. 허증. 이게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실증이 아니고 허증에 관한 것에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또 구법에 대한 것도 좀 볼게요. 자, 구법도 침이랑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에는 하지 않아요. 자, 다음에 해부상의 금기 보시면 자, 심장부나 혈관이 드러난 곳 그리고 임산부의 배에는 놓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 아기한테 열기가 너무 뜨겁게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자, 병적인 문제, 자, 급성 복막염이나 열성 질환 또한 뜸뜨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얼굴입니다. 자, 얼굴에 뜸뜨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불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에다가 뜸을 뜨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얼굴에 막 화상 뜸 자국이 막 있으면 너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굴에는 뜸을 뜨지 않습니다. 자, 15번. 자, 급성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반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동공 확대.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저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급성 통증이 있을 때와 만성 통증이 있을 때를 좀 보는 건데요. 지금 당장 갑자기 급박하게 너무 아픈 상태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맥박이 변화가 오거나 또는 동공이 확대돼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저를 푹 찔렀어요. 그럼 하고 눈이 엄청 커지겠죠. 세상에 눈이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동공이 확대되고요. 또 발한, 창백, 불안정, 집중저하, 두려움, 땀 증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오랜 시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탁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가 교감신경이라는 놈이 지금 막 통증에 대해서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몸에서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을 찍어 누르는 부교감이 또 홍 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성 통증에는 혈압이 원래는 막 오르고 내리고 막
불규칙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찍어 누르니까 혈압도 일단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대신에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긴장하고 그러면 막 땀이 막 줄줄 나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 오랜 시간 찍어 누르다 보니 바운스에서 반동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우울, 위축, 절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그렇습니다. 자,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굳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피를 쭉 뽑아 보낼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자, ABGA라고 부르는 것. 자, 어디를 주로 많이 하냐면 요골동맥을 이용해서 콩 찌를 거고요. 아니면 주로 이제 대퇴동맥, 이 서해부 쪽을 하기도 하죠. 또 체열 주사기 입구를 헤파린으로 한번 통과시킨 후에 체열시킬 거고요. 또 공기 차단. 너무 중요하죠. 체열 후에는 공기 차단을 위해서 바늘 끝에 고무마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검사실로 보내야 돼요. 아니면 얼음 상자에 넣어서 이제 검사실로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자, 인슐린 투여 중인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뭘까요? 식은땀을 다량 흘리면서 손을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혈당이 뚝뚝뚝 떨어진 상태이죠. 지금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정답. 오렌지 주스를 마셔가지고 혈당을 싹 하고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슐린 요법을 좀 보시면 이제 너무 높은 혈당이 있었을 때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인슐린제를 적당하게 넣었는데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갑자기 저혈당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지럽고 빈맥, 혼돈, 두통, 오한, 발한, 식은땀 뭐 이런 것들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달달한 거를 드셔야 되는데, 자, 마침 제 손에 한 손에는 사탕이 있고요. 한 손에는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먹어야 될까요? 사탕을 먹어야 될까요? 이런 급박한 응급처치 상황에서는 오렌지 주스 드셔야 됩니다. 오렌지 주스 드셔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는요, 한약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빨리 먹어서 쫙 해결하는 거.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약을 액체 형태로 먹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엄청 빨라요. 들어오면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탕이라던가 알맹이 형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부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이걸 또 우리가 제가 한방이랑 또 같이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탕제는 급성질환에서 먹고 환제는 만성질환에서 먹는다라고 배우셨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혈당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사탕보다는 오렌지 주스가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악성 빈혈로 수혈을 받는 대상자가 발열과 빈 호흡이 나타났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멈춤입니다. 멈춤. 수혈을 중단한다. 우리가 피를 받는 거는요, 아주 간단한 장기 이식이라고 봐요. 장기 이식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장기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야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수혈을 중단. 그리고 빨리 이제 보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수혈 간호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2명의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수혈자, 이름, 혈액형, 날짜, 혈액의 종류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확인하고 집어넣을 거고요. 남은 혈액은 다시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혈 후에 처음 15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대상자를 관찰하고 바이탈 사인 계속 잽니다. 15분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잴 거예요. 자, 그리고 혈액 한 봉지가 다 끝날 때마다 수혈 세트까지 싹 다 교환해 줍니다. 봉지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 줄 수혈 세트까지 싹 세트로 교환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맞고 있는 수액 세트로는 약물 주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놔야 된다 그러면 양쪽으로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자, 다음에 지금 정답인 것처럼 수혈 중에 이상 반응이 있다 그러면 바로 중지하시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상 반응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피가 깨지는 용혈 반응이 있다던가 알레르기, 공기색전, 오한, 호흡곤란, 두드러기, 소변, 요의 감소, 발열, 맥박 증가, 두통 그리고 혈뇨 같은 아주 위험한 증상까지도 수혈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장기 이식이라고 보고 잘 지켜봐 주셔야 돼요. 간호하실 때.
자, 19번. 자, 복수와 황달을 동반한 간경화증 환자가 간지러워요. 소양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 정답은 방 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왜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간지러울 때는요. 뜨겁게, 따뜻하게, 건조하게 이런 것들이 다 쥐약이에요. 그래서 반대되는 거. 자, 방 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죠. 자, 우리가 소양증 간호에 대한 걸 좀 볼게요. 소양증 간호는 물론 여기에도 들어가겠지만 수두 환자 간호, 또 뭐 홍역 환자 간호 이럴 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소양증에 대한 얘기. 자, 방 안의 온도 조절,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베이킹소다, 전분, 중조, 과망간산 칼륨 목욕을 해주시면 피부가 촉촉해진대요. 그다음에 가습기 사용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을 거고요.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도 합성 말고요. 면 제품의 옷이 훨씬 좋겠죠. 20번. 자, 수술 후 지속적인 방광세척 환자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정답은 유치도뇨관이 혈궤로 막혔어요.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빨리 보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속적인 세척은 소변이나 분홍색의 소변이 목적입니다. 계속 소변을 깔끔하게 이제 나오게 해주는 건데 세척을 하다 보면 소변 색깔이 약간 분홍색으로 좀 비쳐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세척액은 중류소가 아닌 생리식염수 사용하실 거고요. 또 2, 3일 정도 지속적으로 세척할 건데 맑은 소변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멈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치도뇨 후 한동안 도뇨관을 잠그지 않고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요 도구를 통해 수술을 한 경우에는 출혈로 혈액이 응고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응고가요, 이 나오는 길을 막게 해버릴 수도 있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응고되지 않도록 하고 막혔으면 빨리 보고하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 무언가 다른 액션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21번. 녹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음 상황 중에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 자, 녹내장 수술 환자는요. 뭐가 쥐약이냐면 압력이 쥐약이에요. 움직이는 것도 안 돼요. 눈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도 안 좋고요. 힘을 확 주게 하는 압력이요. 너무 위험합니다. 자, 그런 거 고르시면 돼요. 자, 정답 기침, 에취 하면서 압력이 그냥 눈에 두 개 다 걸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가끔 뭐 살에 걸리거나 그럴 때 기침 계속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두통 생기신 적 없나요? 두통. 그 두통이 압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에취하고 압력이 엄청 높게 생성되는데 얘가 다 뼈잖아요.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두통이 걸리는 거고 그게 또 계속 하면 나중에 눈도 아파와요. 왜냐? 해골 같은 데 보셨죠? 해골은 다 통짜뼈예요. 어디만 뚫려 있어요? 눈만 뚫려 있잖아요. 나갈 구멍이 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침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눈에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기침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망막세포 안신경 손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안압 상승 예방. 그래서 재채기, 기침, 코풀기, 오심, 구토, 안절부절함 예방해 주시고요. 또 달리기, 배변시 긴장, 허리 구부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 눈 비비기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교육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귀 수술 환자가 수술 후에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정답은 5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니 선생님 귀하고 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있어요. 우리가 중2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코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간략하게 이제 여기는 코이고요. 여기는 입입니다. 그런데 코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뽕 뚫려 있는 구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얘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귀로 이어져요. 그래서 고막이 있고요. 바로 중2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여기서 지저분하게 막 다글다글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균이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코에서. 막 일단 세균이 어디로 넘어가요? 결국은 중2로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2염에 안 걸리고 귀를 깔끔하게 지키려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귀수술 환자 간호 보시면 일단 염증 조절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일주일간 압력을 조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쿨을 풀지 않고 머리는 2주일간 감지 않도록 교육을 좀 해줘요. 일주일간 코를 풀지 않고 머리는 일주일 동안 감지 못하게 한다. 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다음에 자, 기침할 때요. 압력을 최대한 줄이셔야 되잖아요. 물론 안 하시면 좋겠지만 기침을 할 때는 입을 벌리고 이 압력이 다른 데가 아니라 입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할 때 입을 벌리게 해주실 거고요. 또 수술 후에 압력을 좀 낮추기 위해서 머리는 올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혹시 귀에다가 뭘 꽂아 두셨다면 튜빙이라든가 이런 걸 해 놓으셨다면 보철이 빠지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교육도 필요하실 거예요. 자, 23번. 임신 35주 된 산모가 경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호로 옳은 거. 자, 지금 막 자간증이신가 봐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정답은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 막 분비물이 막 나와서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만 경련이 일어날 때는 방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자, 기도 유지해 주는 거, 자, 거기에다가 뭐 꺼지 사립자 아니면 깨끗한 수건 물려주시면 좋을 건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선생님 쇠숟가락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물려줄까요? 물려줘야 됩니까? 물려줘야 됩니까? 물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된 게 있으면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개만 옆으로 돌려주셔서 고개를 돌려서 이물질이 흡인되지 않도록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분이 막 경련하시다가 주변을 막 쳐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 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경련 환자의 병실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항경련제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자, 초산부의 분만 1기 분만 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 정답은 5번. 자, 측위를 취하게 한다. 자궁의 흐름, 자궁 태반의 흐름을 우리가 관류라고 불러요. 이런 플로우, 촉진하기 위해서 측위를 옆으로 누워 계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또 이것도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게 좋을까?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게 좋을까요? 웬만하면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게 좋아요. 왼쪽으로 누워야지 심장으로 이제 피가 싹싹 잘 들어옵니다. 어쨌든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태반 관류 촉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기 과정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우리가 분만은 1기, 2기, 3기, 4기 해가지고 4가지의 기간으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간을 분만 1기, 입이 열린다, 개국이라고 해서 완전히 열리는 건 10에서 11cm.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1기 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자궁 수축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나요. 파도 같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 파도가 어디에서 밀려오는가? 저부에서 경부로 밀려옵니다. 자, 저부에서 경부가 어디냐? 우리가 자궁을 간단하게 이제 그려보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잘라서 이 위에를 요 구간 여기를 우리가 저부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 여기 자궁 경부라고 부르죠. 선생님 근데 얘 왜 저부예요? 고부 아닙니까? 고부 제일 높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애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집어 있죠. 애기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때요? 맨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저부가 맞죠? 자, 어쨌든 저부에서 경부로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래서 쫙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닫혀있던 경부가 하고 있던 경부가 입이 완전히 아 하고 열리는 기간을 이제 말하는 게 일부고요. 파상적으로 밀려옵니다. 자, 다음에 또 1기의 간호, 자, 회음부 상모 이때 해주는 거고요. 너무 중요한 자, 이 시기에 복압 줍니까? 안 줍니까? 1기에는 절대로 복압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은 언제 줄 거냐면 2기 때 줄 거예요. 애기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자, 또 적절한 운동도 1기에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걸으라 그러기도 하고요. 요즘에는요, 짐볼 같은 것도 갖다 놔요. 그래서 짐볼에 앉아가지고 띠용띠용 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야지 이제 중력이 더 팍팍 밑으로 내려 꽂죠. 그래서 운동하는 거 1기에서 하실 수 있다. 또 애기 심음청취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출제자분들이 치사하게 어떻게 내냐면 모성 심음청취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심음청취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모성 심음청취 보면 아 심음청취 나 외웠던 거지 체크하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엄마 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애기 거
따뜻해야 신문청취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배변, 배뇨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다 몇 기에 하는 거예요? 1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변은 관장으로 할 거고요. 배뇨는 화장실 다녀오시라 얘기할 겁니다. 자, 25번. 자, 임신 39주 산모가 소량의 피가 섞인 점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 소량의 피가 섞인 끈적끈적한 코 같은 점액. 정답은 이슬이라고 부릅니다. 이슬. 이 이슬이 뽕 하고 빠지면 이제 하루 안에 오늘 안에 아기를 낳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슬이 무엇이냐? 자궁경부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요, 뚫려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지금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지만 여기로 지금 생리양도 나오고 생리도 나오고 하겠죠. 선생님. 이런 느낌이랄까? 자궁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기도 생기고 뭐 태반도 생기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뚫려 있죠. 여기에 세균도 막 위로 타고 올라가고 이러면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여기를 막습니다. 엄청 점액질이 얘네들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막아요. 그래서 꼭 와인 플러그처럼 열 달이 되면 뽕 하고 뽑히는 거죠. 이 플러그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 마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우리 진통 얘기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가진통과 진진통 이것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진통은 말 그대로 가짜 진통입니다. 진진통은 진짜 진통의 줄임말이에요. 아주 큰 거. 자, 첫 번째 이슬이 있다 없다 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축 간격이나 강도, 개대 소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점차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 진진통의 특징이에요. 가진통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오늘은 피곤한다 그만해야지 하고 애기가 그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날이기 때문에 낳는 날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떻게든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자궁경부 수축기간 강도 간격이 다 우리가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 자, 미숙아에게 보육기를 적용하려 합니다. 자,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 정답은 보육기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왜? 우리도 집에 들어가서요. 보일러를 켜고 찬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켜고 보일러가 따뜻해질 때까지 오돌오돌 떨고 있으면 그때 감기 걸린다니까요. 미리 집을 따뜻하게 해두면 너무 좋겠죠. 들어가자마자 아 따뜻해 하고 할 테니까요. 애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육기는 애기 넣기 전에 미리 보온을 좀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보육기간호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보육기 안에서 애기들 산소가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산소는 특성상 무색, 무치.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요 밀도, 이 밀실 안에 지금 산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으로는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뭘 자꾸 들여다봐야 되냐면 산소 농도가 표시된 이제 모니터링 이런 조그만 그 칸이 있을 거예요. 옆에 이제 대부분 빨간색으로 생겨가지고 옆에 모니터에 산소가 몇 프로인가 체크되어 있는 LED 계기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자꾸 들여다보는 걸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산소 농도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아기가 실명이 돼버리는 수정체 문제로 수정체 후보 뒤쪽에 섬유 증식증이 오게 되어 실명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보육기내 온도도 좀 볼게요. 자, 일반적인 아기들 관리하는 데보다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습하게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30에서 32도, 습도는 55에서 65% 정도 챙겨주시면 좋고요. 또 미숙아 아기들, 또 신생아 아기들 어쨌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복사 가열기를 쓰는 경우에는 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수분 공급. 그럼 어디로 줘야 되는가? 정맥으로 줄까요? 입으로 줄까요? 입으로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못 주는 경우만 IV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강으로 수분 공급 한 개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27번. 자, 신생아 반사에서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반대쪽 팔과 다리를 구부리는 반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는가? 정답은 긴장목 반사라고, 긴장 반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얘를요, 가만히 있는 애기를 머리를 한쪽으로 휙 하고 돌려버려요. 그러면 얘네가요,
이쪽 팔하고 다리를 동시에 쭈쭈쭉 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고개를 반쪽으로 휙 돌려요. 그러면 이쪽 팔을 오므리고 이쪽 팔과 다리를 얘네들이 이렇게 펴요. 그래서 보면 펜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별명이 펜싱 반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거 반사 내용 우리 조금 더 배우셨잖아요. 그거 좀 볼게요. 자, 입에 닿으면 무조건 빠는 동작을 합니다. 입술에 대면 쪽쪽쪽 빨려고 입을 우 하고 내밀어요. 이것을 우리가 빨기 반사라고 하고요. 또 입주위를 자극하면 그것을 향해 머리를 돌리는 것도 우리가 해저기 반사라고 해서 본능적인 포유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자극이 있을 때 눈을 깜빡이는 건 깜빡이 반사. 손 안에 물체를 꽉 쥐면 안 놔줘요. 꽉 쥐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파악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개월에 제일 세요. 그래서 이때요. 엄마가 애기 손을 잡고 쫙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악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몸무게를 지탱할 정도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때 애기들 손을 잘 펴지지도 않아요. 목욕할 때 손을 피려고 막 손가락 하나 끼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 사이에서 그냥 때가 막 엄청 많이 떼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야. 항상 꼭 손을 꽉 쥐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파악 반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모로 반사, 자극의 팔과 다리를 활짝 펴 포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깜짝 놀라요. 박수를 옆에서 칵 친다거나 아니 소리를 악 하고 지르잖아요. 그럼 아기가 갑자기 팔다리를 휘적휘적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걸 우리가 모로 반사라고 불러요. 또 바빈스키는 우리가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잉창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는 반응을 우리가 바빈스키 반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긴장 반사, 요 세 가지가 주로 잘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자를요, 영어거든요, 모로 반사. 그런데 어미모로 외웁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원숭이들이 애기 안고 다닐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갓난아기 원숭이를 엄마가요, 한쪽 팔로 배에다가 탁 붙여요. 그러면 이제 애기 원숭이가 엄마를 흑 하고 잡고 엄마를 이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애기 원숭이가 엄마 찾는 반사라는 거죠. 무서운 소리,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아기가 엄마 찾듯이 팔다리를 휘적휘적 하는 겁니다. 엄마 찾는 반사. 그래서 저는 어미모로 해서 외웁시다. 엄마 찾는 반사, 모로 반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빈스키는요, 밟아라고 외웁니다. 발바닥을 간지러 펴 나타나는 거라서, 그래서 밟아, 발바닥, 바빈스키, 밟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자, 이유식을 제공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5번. 왜 그럴까요? 왜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여야 될까요? 그쵸.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애들을 첨가해서 먹입니다. 자, 이유식에 대한 걸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제 목적은요. 엄마 젖으로는 안 돼요. 엄마 젖만 계속 먹이면 아기가 빈혈도 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 시기에는 반드시 떠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주 묽게 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젖병에 넣어서 빨아먹게 할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요. 또 애가 태 하고 뱉을 때가 있어요. 먹지 않을 때는 혀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줍니다. 반사예요. 이 혀 끝에다 놓잖아요. 그럼 애기들이 못 믿을 겁니다. 못 믿을. 에릭슨에서 불신과 신뢰. 못 믿는 거예요. 뭐지? 태 하고 뱉어버려요. 그래서 저 안쪽에다가 꼴꺽 하고 삼킬 수 있게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에 젖이나 우유를 먹이기 전에 이유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반찬입니다. 없어도 그냥 막 먹어요. 근데 배부르면 엄청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원래 먹던 젖이나 우유를 더 선호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밍밍하고 맛이 없는 이유식은 나중에 먹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먹죠. 그래서 이유식 먼저 제공할 겁니다. 그다음에 싫어하는 거 억지로 먹이지 않을 거고요. 또 순서는 일단 미음 같은 곡물부터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또 지금 정답인 것처럼 한 가지 음식을 좀 오랫동안 일주일 정도까지는 간격을 두고 먹일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 설명으로 올바른 것 정답은 5번. 술래잡기 놀이 할 때 얼굴만 가리고 숨어요. 나 잡아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서 있고 나 잡아보래요.
나 어디 있게 이러고 있는데 찾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고민스러운 경우가 그런 귀여운 이제 장난이 이 시기 때 가능한 거죠. 왜냐? 얘네들은 세상을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면 너도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죠. 귀엽죠? 자, 유아기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에서 3세까지를 주로 말하는 거고요. 에릭슨은 이때 자율성 대 수치감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율성.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엄마가 새로 바른 벽지에다 꽃무늬로 예술원을 막 불태우고 싶어요. 바릅니다. 그럼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겠죠. 혼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 어떻게 나를 혼낼 수 있어. 세상 중심은 다 나로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은 잘못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수치심만 들 정도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혼내는 게 의미가 없는 나이입니다. 유아기. 자, 다음에 프로이트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학문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부모의 배변 훈련이 나중에 유아의 인격까지도 영향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똥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똥이 더럽다는 거 우리가 사회 문화로 그렇게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이 질감이나 이 촉감, 온도를 보면 얘네들이 딱 좋아하는 거죠. 딱 쌌더니 찰흙처럼 보들보들해요. 따뜻해요. 뭐 냄새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발라볼까 하고 손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릅니다. 그럼 엄마가 보면 어때요? 기겁할 노릇이죠. 세상에 으악 막 이러면서 아기를 막 씻겨요. 그러면서 또 엄청 혼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거 바르지 말라 했잖아. 지저분하다고. 막 그래요. 엄마가 과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똥은 지저분하구나. 그러면 이 똥이 어디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네? 그러면 이 똥을 갖고 있는 나도 지저분해. 지저분한 인간, 더러운 인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나를 씻어내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씻기 시작해요. 인격 형성, 강박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배변 훈련할 때 좀 그럴 수도 있지. 똥 묻힐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거는 몸에 안 좋으니까 좀 조절하자 이러면서 좀 예쁘게 타일러야 되는 시기가 이제 학문기라는 거죠. 자, 다음에 삐아제라는 아저씨도 나옵니다. 자,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래요. 그래서 감각과 운동 기술에 의존해야 되는 대상의 연속성이 발달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애기들은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이 우주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딸랑이를 놓고 보자기를 탁 씌워둡니다. 그러면 딸랑이가 없어졌어요. 이 우주에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보자기를 착 벗겨요. 그러면 여기에 딸랑이 다시 나타나죠. 이런 마술이 어디 있습니까? 마법이 애기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유아에서는요, 이제 대상이 연속적으로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유치원에서 저 문을 닫고 사라져도 조금 후에 다시 나타난다. 엄마는 완전히 이 우주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삐아제 연속성 발달입니다. 자, 운동 발달도 좀 볼게요. 자, 운동 발달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몇 개월이냐면은요, 3개월.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못 가누는 시기.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100일 사진 얘기해드려요. 100일 사진, 주로 3개월쯤 지나면 100일이잖아요. 자, 그때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기들은 목을 딱 잘 가눠요. 그럼 사장님처럼 예쁘게 딱 앉아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애기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애기들은 아직 목을 못 가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기들도 있죠. 그런 애기들 보면 3개월 전후로 가리는 겁니다. 목을. 그래서 3개월 목 가누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집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나서 앉기 기기 할 겁니다. 요거 많이 틀려요. 왜 사람이 누워있다가 일어난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기 다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기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왜 우리 그 예능에 진짜 사나이 같은 데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가서 이제 포복하는 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관이 설명을 막 해줘요. 엎드려서 착착착착 이렇게 가래요. 볼 때는 되게 잘 금방 할 것 같은데 해보라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요. 이 기는 과정은요, 이 허리와 팔과
다리의 협동 코디네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기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앉기부터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아기가. 그래서 허리 중심 코어가 쫙 잡혀야지 그 다음에 멋지게 기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발달을 보면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해요? 앉기부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기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쁘게 서서 걸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도움 없이 혼자 앉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기가 된다. 혼자 앉기, 그런 다음에 기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이제 12개월이 되면 걷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언어 발달, 자, 유아기의 언어 발달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때 위험성이 뭐냐면 이해 수준이요. 말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부부싸움을 막 합니다. 애 앞에서. 얘가 뭘 알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막 부부싸움을 합니다. 얘네들은 모르는 것처럼 멍하니 있지만 얘네들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말을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지금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고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거를 얘네들이 안다니까요. 되게 이상하죠? 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도요.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애기들은 배웁니다. 왜 우리가 개미들이 이렇게 더듬이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언어를 주고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어를 말해도 얘네들은 이해를 하고요. 이태리 말을 해도 얘네들은 이해를 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해는 해요. 하지만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고.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다음에 독립적 놀이 단계 보실게요. 자, 놀이 발달. 같이 노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자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애들을 방에다가 이제 두고서 4명을 이제 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애기들이요. 장난감을 가지고 다 각기 독립된 지역으로 이제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으면 장난감을 가지고 각기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이랑. 근데 얘네들의 마음속은 같이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나 같이 안 노는 것 같으니까 데려갈게 하고서 아기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은 혼자 놀다가도 우리 같이 잘 놀고 있는데 왜 데려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너무 귀엽죠? 그래서 놀이 발달은 독립적 놀이 관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운동 발달을 좀 보시면 자, 뼈와 근육이 엄청 크는 시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걷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걷는 애기들 없어요. 다 어때요? 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점프하고 난리가 나죠. 이렇기 때문에 운동 발달이 지금 막 부쩍부쩍 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에 65세 이상 대상자 노령화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혈관 저항이 증가된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혈관이 멋지게 뚫려가지고 슉슉슉 잘 지나가야 되는데 죽상경화가 생겼던가 그러면 혈관이 제대로 피가 통하지 않대서 저항이 막 생기는 저항이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긴대요. 첫 번째, 근골격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구력과 민첩성 감소, 그리고 골다공증 늘어나고요. 또 내분비계도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순환계가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고혈압도 생기고요. 심박출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심박출량은 뭐냐면 심장에서 힘을 확 줘가지고 피를 짜내는 힘을 말하는 건데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죠. 또 호흡기에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폐의 잔류량이라는 것이 늘어나요. 공기는 원래 쫙 다 나간 다음에 호흡하고 또 빨아들이고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가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랄까 이 풍선이 너덜너덜한 풍선처럼 지금 제대로 좁혔다 들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그냥 그 안에 계속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여 있는 공기를 잔류 공기량이라고 부르는 건데 노인이 되면 늘어나게 되죠. 자, 31번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이 반복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 정답은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식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손뼉을 탁 한다고 친다던가 아니면 할머니 이런 노래 좋아하시지 않나요?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그럼 이러면 갑자기 내가 지금 막 계속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구하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고 있었던 건데 다른 걸 주의를 또 돌리면 또 그거에 또 홀려요. 그래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들려주시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32번 요실금이 있는 노인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자, 이게 뭘까요? 케겔. 그렇습니다. 케겔 운동은요, 아기 낳고도 좋고요, 또 중년에도 좋고요, 노인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케겔은 언제든지 하셔도 좋은 운동이에요. 자, 요실금 좀 더 볼게요. 자, 요실금 간호라고 해서 크게 네 가지를 할 겁니다. 지금 정답인 것처럼 골반강 근육 운동, 자, 케겔 운동, 케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어디서? 스트레스성 요실금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자,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갑자기 애취 하다가 찔끔, 아니면 하하하하 웃다가 찔끔 하고 나오는 걸 우리가 스트레스성 혹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랑 코미디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하하 웃다가 일어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엄마와 같이 이제 케겔 운동법을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줘야지만 이 찔끔 나오는 요실금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긴박성 요실금은 방광 훈련법이라고 하는데요. 긴박해요. 아주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그냥 화장실을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소변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의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저 이번데 그럼 그때까지는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걸 우리가 긴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아, 오줌 매려 쉬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60이 다 됐는데 이러면 계속적으로 방광 훈련법이란 걸 합니다. 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가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 어머니 제가 2시간 10분에 올게요. 10분만 참아보세요. 그럼 2시간 10분. 그 다음 제가 어머니 2시간 20분에 올게요. 2시간 20분. 그 다음에 2시간 30분. 이러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이제 방광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자,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리듬 분석 활동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그렇죠. 대상자에게는 손을 떼셔야 됩니다. 제가 손을 계속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가 리듬을 분석하는 걸 누워있는 사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 심장을 읽어요.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럼 얘가 또 멀쩡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할 때는 손을 떼고 물러나야 됩니다. 자, 자동심장 충격기 순서도 한번 보실게요. 제일 중요한 거 전원 켜기. 사실 이것만 하면 거의 50%는 성공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얘가 다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다음에 전원을 킨 다음에 패드를 부착할 건데, 자, 패드는요 여러분 꼭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 그리고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하시는 거고요. 자, 부착하고 나서 바로 얘가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요. 시행은 전기 충격이겠죠. 그리고 바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부착하면 이제 패드는 부착 안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2분마다 한 번씩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고요. 자, 심장 리듬 분석할 때 손을 뗀다. 분석 중에는 손을 뗀다. 그 다음에 심장 버튼 누르기 전에도 손을 떼요. 근데 나만 떼는 게 아니라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버튼 누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가 다음의 증상을 보인대요. 자, 차고 축축한 피부, 호흡이 분당 36회, 혈압이 60에 30. 누가 봐도 지금 쇼크 증상을 보이고 있네요. 자, 정답 1번 다리를 올려준다. 자, 밑에 보시면 저 쇼크 환자의 일반적 증상입니다. 자, 혈압은 내려가고요. 체온이 내려갑니다. 대신에 호흡, 맥박은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나머지 뭐 청색증이나 심계항진 이런 것들도 쇼크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저 자세를 해줘요. 저 자세 이름이 뭘까요? 쇼크 체위, 아니면 트렌델렌버그 체위, 아니면 골반 고위. 자세는 이름이 하나거든요. 똑같이. 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체이다 보니까 직함을 3가지나 갖고 있는 겁니다. 다리 올리는 거. 첫 번째 뭐래요? 트렌델렌버그 체위, T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렌델렌버그 체위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2번째 골반이 높잖아요. 그래서 골반 고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3번째 쇼크가 일어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쇼크 체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정답은 1번. 자, 35번. 등산하다가 뱀에 물린 환자가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로 어떤 걸 해줘야 되는가? 정답은 환부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줘야 돼요. 자, 뱀독이 지금 퍼지는 게 좋아요? 안 퍼지는 게 좋아요? 안 퍼지는 게 좋죠. 우리가 막 움직이면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우리 뱀 교상, 사교상 환자 간호를 좀 더 볼게요. 자, 지금 정답인 것처럼 부목으로 고정시켜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아래로 향해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가 또 지혈과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 지혈할 때는 거상법이라 그래가지고 심장보다 올려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만약에 뱀한테 물렸는데 여기 손목을 올려봅시다. 그럼 뱀독이 어떻게 해요? 쪼로로로록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올리시면 안 돼요. 이때는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로 향하게 하고 부목을 고정한 후에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물 많이 마시면 엄청 빨리 퍼져요.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물 많이 드시라 그러죠. 순환이 막 빨라지면서 이 독성분이 쫙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순환이 빨라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물 마시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심장 가까운 정맥혈관을 차단한다. 자, 그리고 정맥혈관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또 틀린 문제로 잘 나와요. 동맥혈관을 차단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맥. 자, 왜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죠. 들어가는 걸 막아야 돼요. 들어가면 심장이 그냥 뻥 하고 다 뿌려버릴 거거든요. 이 독성분을. 그래서 정맥혈관 차단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얼음찜질 예전에는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해봤더니 조직괴사 위험도 있고 또 별로 그렇게 독소가 비혈상화되지도 않더라.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얼음찜질은 현재. 자, 그런 다음에 또 예전과 다른 거. 예전에는요, 입으로 빨아내라라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빨아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 입에 혹시라도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또 입속으로 그 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고는 한 명이라고 했는데 119 타고 와봤더니 2명이 누워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빨아내지 않고 또 예전에 십자로 이렇게 절개하라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칼로 베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칼로 함부로 뱉다가 또 동맥을 잘라버리는 수도 있고요. 이 칼도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2차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칼도 지금은 쓰지 말라라고 배웁니다. 네, 여기까지 기초와 간호학개요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